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여소야대 22대 국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더 넓힌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고요.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출범 첫날부터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소속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함께하는 당의 첫 행사로 워크숍 구호는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라고 합니다. 내일 결의문을 발표하는 동시에 당론으로 추진할 1호 법안도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오는 5일에 의장단 선출 표결하는 첫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정식 개원식을 열 예정입니다.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한 정치로 박수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레이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스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입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도시건축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의 조준배 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상하게 목요일마다 뭐 중요한 재판이 나와서 네. 오늘도 아주 세기의 재판이죠.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간의 그 이혼 소송, 오늘 이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라. 이거 재산 분할이고 네. 여기 여기 이제 플러스 위자료 20억 원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왔고, 지난 1심에서는 665억에 위자료 1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몇 배로 튄 거예요? 한 20배, 20배 정도. 각각 20배 되네요. 그러니까 재산 그렇습니다. 분할 위자료도. 자, 이런 판결 나오고 깜짝 좀 놀랐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왜 목요일에 중요한 판결이 나오느냐. 네. 그 목요일 날 이제 판결을 이제 그 재판을 하는 재판부들이 보통 이제 그 좀 센 재판부라고 하죠. 네. 그럼 지원 같으면 그 지원장이 속한 재판부는 목요일 날 재판을 합니다. 어디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좀 서열이 높은 목요일 재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래서 우연하게 목요일 날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이제 아주 깨알 상식. 깨알 상식 말씀드리고요. 안동도 그래서 합의부 재판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합의부 재판이라면 재판관 3명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한 명이 그렇죠. 그건 단독 재판인데요. 단독 재판. 이거 뭐 깨알로 알아주시면 좋고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깨알 네. 상식. 자, 이게 그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결국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건지 말 건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분할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그거 제하고 나머지는 논았고요. 예. 2심은 그거를 이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판결문을 아직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그 SK가 크는 데에 노태우 대통령이나 노소영의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이제 이걸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비율로 따져서 준 건데요. 네. 그래서 좀 보면 SK가 큰 게 노통 때문에 큰 거 아니라 이런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고요. 예. 두 번째는 위자료가 20억 나온다는 점입니다. 예. 보통 아무리 바람 피워도 일반인 같으면 뭐 20억까지 안 때리거든요. 보통 안 해요. 5천 아니에요? 5천 뭐 1억 이 정도 1억 나와도 많이 나왔다 이러는데 이 판결은 결국 그 양 당사자의 재산 상태까지 고려해서 위자료를 산정했지 않느냐라는 또 중요한 점이 있죠. 재산 상태. 그러니까 좀 돈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바람 피운 거랑 최태원이 피운 거 좀 다르게 본 거 아닌가.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어 재산이 100만 원 사람이 100만인 사람이 위자료를 100만 원 주는 것과 200억인 사람이 위자료 100만 원 주는 건 좀 다르게 본 게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이 판결도 20억을 이제 그 위자료를 산정했는데요. 최태원 씨가 뭐 대놓고 이제 그런 어떤 부정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최태원의 재산 상태 고려해서 적절히 어쩌면 국민 감정, 법 감정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 분할도 그렇고 위자료 산정도 그렇고 법리를 따라서 오히려 국민들은 그래 그게 맞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상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그 연동해서 이렇게 좀 판결을 했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벌금 부과할 때도 그 사람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좀 벌금 차등을 두는 그게 혹시 개정이 됐나요? 아니요. 그건 전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런 흐름은 있었는데 그게 또 그 형벌에 있어서 뭐 그렇게 치면 건강한 사람은 좀 더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좀 논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논의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가 보죠. 네. 자 수도권과 지역의 교육 문제, 격차 문제, 또 의료 격차, 문화 격차 이런 문제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영재 변호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도서관도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역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을 주민들의 체육 및 문화 시설로 활용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 내용 준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보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경북 내부로 보자면은 경북 남부하고 경북 북부의 극심한 불균형적 발전 또한 심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우리 경북 북부죠. 영양, 청송, 안동, 예천 등지인데요. 네. 경북 북부의 문제 그리고 포항, 경주, 구미, 경상 등 경북 남부에 비해서 극심한 낙후를 겪고 있는 이런 문제, 그 불균형 문제죠. 예. 이제 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작년에 우리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학교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학교는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교육, 문화, 체육 공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통해서 낙후한 우리 경북 북부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타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 뭐 윤석열 정부의 교육시설 복합화 구상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적극 수행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바로 경상북도 안동시의 길주중학교입니다. 길주중학교가 그래요? 예. 저 용상에 있는 그렇습니다. 길주중학교? 뭐 예전에도 동일한 예산이지만 가성비 좋은 학교 급식을 제공해서 교직원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학교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길주중학교가 예. 급식이 맛있다고 유명했나 봐요? 예, 애들 사이도 유명하고 교직원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차피 내려오는 예산은 똑같을 텐데.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신기하죠. 예. 어쨌든 네. 학교 급식을 잘해야 돼요, 정말.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아이들. 이 길주중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황토끼를 조성하고 맨발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학생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길주중학교에서 황토끼를 조성. 예, 교내에 조성했습니다. 운동장에다. 그렇습니다. 그 황토끼리 조성되자 주민들은 초저녁부터 학교 황토끼를 걷고 있고 또 황토끼를 길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수도까지 마련되어서 누구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편의도 이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황토 맨발 걷기 붐이 일어나서 이 학교 황토길은 인근 주민들의 소위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몰랐네요, 이거는. 예. 네. 또한 이제 조금 소개드리면 지난 4월부터 학교장 도전 꿈 성취 인증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황토끼 맨발 걷기를
학생들이 주 1회 20여 분씩 학년별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좋네요. 예. 학교장 황덕기 선생님은 뭐 인터뷰에서 황토길은 학생들이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함께 맨발로 걸으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공감하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아이와 교직원들의 반응이 좋은 점 물론이고요. 예. 그 이 학교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0억을 들여서 원래 착공하는 교내 도서관의 경우에는 예. 1층에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조성한다고 하고요. 현재 교내 테니스장은 지역의 테니스인을 위해서 또 교내 체육관은 지역의 배드민턴 동호인 등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지금 길주중학교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학교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군요. 예, 그 사실 교내에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황토길, 북카페, 테니스장, 체육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는 여러 부담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 책임 소재가 또 그렇죠. 있잖아요. 예. 뭐 관리나 안전에 문제가 관리,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요. 예. 반면 이제 개방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난색을 표명해 온 게 사실인데요. 그것 때문에 뭐 황덕기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길주중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는 어쩌면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감동. 예, 감동이 오죠. 된다. 그러네요. 일을 벌리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예. 예. 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좀 고마워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 이제 뭐 체육 시설을 이제 개방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있었다.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그 학교 측에도 혹시 책임이 부여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책임의 네. 소지를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학교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예. 그 체육 시설을 대여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뭐 얘를 다쳤다. 그렇죠. 미끄러서 다쳤을 경우에는 일정 네.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죠. 그게 있죠. 우리 왜 기본 뭐 건물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뭐 아무 잘못이 없지만 책임 소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 길주중학교 이제 이런 사업은 뭐랄까 좀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용기 있는 도전이다. 그렇죠. 그 그렇게 정도는 좀 감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 시설을 주민 문화 체육 시설로 그 기능을 확대하는 실제 사례를 이제 경상북도 북부 전체로 확대 보고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요. 예.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북 북부가 특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무슨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인구가 적으니까 경제성 타당 평가에서 후순으로 밀리기 십상입니다. 예. 그 참고로 단적으로 경상북도 김천시에는 국제교육의 수영장이 이미 약 18년 전인 2006년에 지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대회 마하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우리 경북 북부에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안 매번 변호사가. 이게 변동이 없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학교 시설을 주민문화체육시설로 그 이용하기 위해서 개방화를 적극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예산적인 인센티브, 인사상의 이익을 주어야 되는 거죠. 예. 뭐 학교장 개인의 역량과 결단에 맡기는 것보다는 제도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인사상 이것도 단순한 임지나 뭐 승진의 점도 있겠지만은 교육 행정에 있어서 경북교육청 본청 주요 보직 근무라든지 교육장 임명 또 교육부 중앙정부 파견 등 강력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또 하나 짚을 것은 현재 노인 일자리 제공의 일환으로 뭐 지역 순찰 내지 아이 돌봄 참여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야간에 학교 순찰 내지 방범 활동에 대해 투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거죠. 야간에도 그렇죠.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민심을 청취해 보면은 예. 노인분들께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 너무 좋아하세요. 하루에 한 3-4시간씩 하시는데. 좋죠. 예. 종종 이제 인력 이 배분이 안 돼서 한 2명, 3명이 할 일을 4명, 5명이 한다든지. 특별히 순찰이 요하지 않는 지역에 낮에 뭐 2시부터 5시 한다든지. 맞아요. 예.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재조정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또 밤에 배치한다든지 학교에 배치한다든지 해서 좀 그 학교의 어떤 우범지대화를 방지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지역 차원인데 국회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학교의 개방 활용 문제는 학교장의 재량과 의지, 역량에 달려 있었는데요. 그 학교 관련 법령에
이제 학교 개방 문제 및 인센티브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해서 이를 제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아예 명문 규정. 예. 예. 그래서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예. 다 싹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특히 인프라 부족 지역의 경우에는 그 인센티브를 더 예산 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정치고 국회의원 시장 군수 잘 뽑아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 공간으로의 활용을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뭐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뭐 안동 길주중학교의 사례 또한 경부 북부 전체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안동 길주중학교 뭐 황토길, 북카페, 테니스장, 체육관 이런 걸 네.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좀 많이 이게 좀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 시설을 공유하는 오늘 그 모델 네. 소개를 해 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4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도시건축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건축물 건축상 수상을 비롯해 여러 성과가 많았습니다. 자,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의 조준배 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준배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영주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도시건축관리단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자, 네. 이런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공공건축가 제도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건축가를 공공건축 업무에 투입해서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자문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걸 지원해주고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영주시는 이미 15년 전부터 공공건축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 특히 도시건축관리단도 이 가운데 하나인데요. 올해도 단장이 1명, 공공건축가 3명,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6명, 총 10명이 구성된 4기 도시건축관리단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 그중에 특히 이제 단장의 역할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도시건축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계획과 사업, 정책 수립에 대한 조정과 자문, 도시건축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요즘 이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모든 지자체 공통된 고민인 인구 감소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공공건축까지도 왜 이걸 운영하냐 했더니 바로 행정조직의 전문성을 키워서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네. 자, 영주시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제 4기 도시건축관리단이 운영 중인데 그간의 성과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15년 동안 꾸준하게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해온 결과 중앙부처의 여러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900억의 국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실내 수영장 등 영주 지역의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각종 건축상을 수상하면서 공공건축의 도시로 이름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과로는 국토교통부의 24년도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24년도 올해의 도시설계 대상에서 정책 부분 대상을 수상한 일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영주시의 그 여러 공공건축물이 건축상도 많이 수상을 했었다고요? 네네네. 방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풍기읍사무소, 조제보건진료소 이렇게 6개의 공공건축물이 15개 건축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동안 영주시는 이제 지역의 공공건축물과 도시공간환경 디자인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공공건축의 품질이 좋아져서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혁신적으로 손꼽혀왔고요. 그런 덕분에 아름다운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한 영주시의 실험과 성과에 많은 지자체에서 주목을 해가지고 영주시의 공공건축물과 도시재생 성과를 견학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방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주시는 지난 2월이었죠. 2024년 올해 도시 설계 대상 시상식에서 정책 부문 대상을 또 수상을 했는데요. 삼각지 마을이라고 있나 봐요, 영주에. 삼각지 마을을 명소로 거듭나게 한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네. 이 상이 도시설계 대상이라는 게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우수 도시설계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영주시는 이제 삼각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우수한 정책과 운영으로 도시 경쟁력, 시민의 삶의 질 균형, 균형 발전, 지역민 참여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삼각지 마을은 구체적으로 영주시 시가지를 통과하는 3개의 철도 노선인 중앙선, 영동선, 북영주선이 교차하는 자리에 있어서 선로가 모양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 가운데 고립이 되어 있는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계속 그 철도에서 나오는 그 소음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막혀 있어가지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순환도로를 정비하고 철도 하부 통로를 개설해 단절된 도시 공간의 구조를 극복하고 이어서 도심 외부 도심과 연결된 광장이랄지 물놀이 공원, 녹지 공원을 조성하고 광장과 녹지 공원을 연계하였고 예.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건물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거기다가 조성했습니다. 이 삼각지 마을에다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립되고 폐쇄돼 왔던 공간이 외부 도심과 연결되고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주민들이 찾는 그런 좋은 장소로 거듭나게 돼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정책부문 대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신 거고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는데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거는 뭐 어떤 분야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공건축가 제도의 법적인 명칭이 민간 전문가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고요. 지역의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또 한 번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 사업은 이제 저희처럼 민간인 총괄건축가랑 공공건축가에 운영하는 거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간환경 조사하는 지원 사업 두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예. 운영 지원은 민간 전문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간환경 조사 연구비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한 공간환경 전략계획이라는 이제 마스터 플랜 같은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가 사기 관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좀 홍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영주시의 도시건축관리단 참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상당히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또 개선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저희가 하려는 그 관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계하고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실제적으로 법령이나 제도 때문에 그 연계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다 저희가 이제 장소 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고 행정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관리단이 이제 도시과하고 특히 재생과 같은 경우는 함께 재생 전략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재생 사업과 각종 다른 공모 사업 같은 거를 과 등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는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 또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공공건축과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4기 도시건축관리단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영주시 지역건축사협회하고 협업해서 그 표준 디자인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공공건축 사업의 절차하고 공사비를 이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만드는 건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공공건축물 사업비 아카이브라고 해서 계속 축적해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간 체계를 다시 재구축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이제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발굴하고 신청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주시 도시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의 조준배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죠. 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자,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항상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네. 이번 주는 뭐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로 좀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이제 학생들로 치면 이제 오늘 입학 날이고. 직장인들 이제 신입생 첫 출근하는 날 직장인들로서는 네. 그런 날인데 아주 의미 있는 하루인데 네. 오늘 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저희 2시에 의총을 했고요. 예. 예. 일단 2시에 이제 그 로텐더 홀에서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저희 민주당 당선인들 다들 모여서 이 전체 22대 운영 방향, 그러니까 어떤 각오로 할 것인지 이거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당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걸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생이 워낙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법안을 우리 제출하겠다라는 걸 당론으로 2개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뭐 첫날부터 아주 의총 하시느라고 바쁘게 보내셨을 네. 것 같고 그 의원실 이사는 언제 하셨어요? 지금 어제까지 21대 의원들이 방을 못 비운 분들이 좀 많았어요. 좀 미리 안 비우는군요, 의원실에. 네, 뭐 어제까지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도배도 못한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저는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기 옮기고 오늘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첫 번째 회의를 저희 진행을 했습니다. 이사를 아주 일찌감치 비교적 하셨고 그 몇 층에 있으세요, 의원실은? 저는 326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의도 근처 오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대환영입니다. 언제든지 가도 돼요? 국회 되지요. 의원실에 가서 휴일 없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앞에 이제 정문에서 이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26호 임미애 의원실 간다 이러면 저희가 경북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면 언제든지 오케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서울 가면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보좌진이 9명까지 구성할 수 있죠? 네, 인턴까지 해서 9명. 인턴까지 9명. 그 다 구성하셨습니까? 보좌진들? 다 구성했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이렇게 있죠. 위에 네네. 보통. 그 어떤 분을 이렇게 채용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4급하고 5급은 아무래도 국회 경험이 있고 또 특히 제가 행안위에 가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행안위의 활동 경험이 있는 보좌진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 밑에는 저희 경북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경북의 그렇습니까? 청년들. 그렇군요. 네, 그래야 저희가 실제로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국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경북의 청년들을 각 지역 고르게 저희 지금 사무실에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비교적 좀 경험 많은 유능한 보좌관, 비서관 2명에다가 경북 출신의 청년 비서진들, 보좌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고
상임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행안위 가지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언제 결정되는 거죠? 조금 전에 결정됐다고 문자 결정됐어요? 받았어요. 행안위로 네네. 됐어요? 행안위 결정됐습니다. 잘 됐네요. 그렇죠. 저희가 막강한 경쟁을 뚫고서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행안위가 좀 인기가 있는 위원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의원 출신들이 국회에 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위에 신청을 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이 치열했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국회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경북에서의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어필이 됐나 봅니다. 행안위 배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당 차원에서 우리 경북 지역, 소외된 경북 지역 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비례대표도 순번 14번이었나요? 이번에 잘 해보겠습니다. 그랬고 원구성은 뭐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운영이 절대 양보 불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절대 양보 불가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구성이 그 의석 수에 비례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11대 7로 전체 18개의 상임위니까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개 그리고 국민의힘이 7개 이렇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민주당의 상임위 배정 그 안은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행안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비워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쪽에서는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어떤 의견도 제출을 안 한 상태인데 30일이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워크숍을 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타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법사위 운영을 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무한정 미뤄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늘 국회 개원 시기에 저희가 많이 그런 국민들의 지탄을 받거든요. 선거가 5월 달에 끝났는데 90몇 년도인가는 저희가 10월 달에 개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지난 21대도 꽤 늦게 출발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로부터 이거는 너희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왜 안 지키냐라는 비난을 저희가 늘 받아왔던 건데 국회법에 의하면 임기 시작하고 일주일 그래서 6월 5일 날은 국회의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5일에 국회의장. 국회의장을 뽑게 되어 있고 그리고 6월 7일 날은 저희가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상임위원장은 그날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남았네요. 그럼. 저희가 이번 22대 국회는 우리가 좀 법 좀 지키자라는 의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개문발차하는 식의 개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상임위 구성에 협조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문은 열어놓고 시작은 해야지요. 무작정 시작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국회가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계속 미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같은 경우는 뭐 대화, 타협, 물밑 협상 이런 게 실종된 국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좀 물밑 협상도 좀 많이 좀 하셔서 의원들 간에 좀 잘 좀 타협을 봤으면 6월 7일에 꼭 원구성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21대 같은 경우는 다 가져가라 그래서 민주당이 다 가져갔잖아요, 일단.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줬죠. 나누었죠, 다시.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일단은. 제가 볼 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보다도 분위기가 더 안 좋아서 여야 관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의원들이 여야 간에 서로 저녁에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언제부턴가 그런 여야 의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의원과 의원들이 직접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그래도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런 게 어느 시점부터 딱 단절이 되었고, 그게 협력의 정치를 좀 많이 훼손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 코로나 영향도 사실 있긴 있겠네요. 우리 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별로 이렇게 교류가 좀 많이 없어진 듯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우리 임미애 의원님이 그 특유의 또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잖아요. 이걸로 좀 분위기를 좀 확 좀 전환시키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좀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 주 내내 이제 이걸 좀 분석을 했는데, 우리 임미애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거 이탈표를 좀 여쭤볼게요. 이탈표 무효 4표가 국민의힘 그 외에 찬성 의견 밝혔던 거기에 4명에다가 김웅 의원은 찬성 이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 양당의 이탈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제가 표 계산을 해보면요. 그 민주당 161표, 그다음 범야권 다 합쳐서 이제 179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그 당시 참여한 게 113석이에요. 그러니까 황보승이 그다음에 하영재 의원까지 합치면 115석이에요. 그렇죠. 115석인데 반대가 111표 나왔으니 여기서 이미 그러니까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표를 제외하면 그래도 여기서는 표단속을 꽤 성공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오히려 찬성 의사를 밝혔던 분들 중에 일부는 무효로 빠진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게 어느 쪽에서 이탈표가 나왔느냐 이거 자꾸 이제 계산을 처음에 했는데 결국은 이거 이탈표 계산하는 것보다는 21대 국회가 결국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가 종결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셀프 방탄 거부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셀프 방탄 거부권 행사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온몸으로 버티고 지원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확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정의 건강한 관계라기보다는 당이 대통령실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이 이번 그 2차 표결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렇게 21대에선 물 건너갔고, 그렇다면 22대 제1호 법안, 민주당 1호 법안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그러면 그 수사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바로 얼마 전이 어젠가요? 그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3차례나 약 한 18분 총합해서 통화한 사실이 이거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좀 보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많이 연락한 사람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라고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MBC의 이 보도를 살펴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이게 2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 재판 관련해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요.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그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 여당 의원들하고 최소 40여 차례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40여 차례나. 그리고 그중에 30여 차례가 8월 2일 오후 3시 이후에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 전 장관이 18분가량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통화 이후에 실제로 정부가 움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정말. 예. 그리고 8월 2일은 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오전에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가 예. 낮 12시 45분쯤에 보직이 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이 저녁에 경찰서에 가서 수사 기록을 회수한 날이거든요.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 갔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통화 사실이라든가 그 직접적인 관여가 되었을 거라는 이 사실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봐서 예. 저는 당장 지금은 특검이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22대 국회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21대에서 거부권 행사됐으니까 이게 다시 법안 발의하고 통과되고 이러겠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예.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사건 벌어지고 8개월이 지난 다음에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드러난 혐의가 분명하니 이것에 대한 공수처의 발빠른 수사가 필요하고 또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요. 예. 대통령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밝힌 만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게 네. 대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는가? 혹시 그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그거는 추측할 뿐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추측할 추측하시는지. 뿐인데 예. 이게 사실 임성근 사단장에서 이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수사 결과를 이제 가지고 했을 때 그 선에서 그냥 마무리됐으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죠. 예. 근데 이거를 임성근 단장을 빼라. 왠지 거기서. 모르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이게 뭐 대통령의 사람이라기보단 또 다른 라인의 사람이다라는 의혹을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추측만 난무하고 있고 지금 네. 저 공중파 방송이라서 정확히 네. 말씀 못 하시는데 좀 저도 좀 무슨 뜻인지는 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짐작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아유, 않겠는가 시간 지났네요. 이런. 예. 네. 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